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천운의 부동산 플러스입니다. 저희 부동산 플러스에서는요, 부동산이 주된 테마입니다. 주로는 미국과 한국에서의 부동산 뉴스에 기반해서 말씀드릴 거고, 물론 해박하신 분들도 있지만 또 그러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사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의 어떤 정보와 지식을 통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만의 어떤 예측과 분석들도 가미를 할 것이고요. 가급적이면 정기 영상으로 계속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크게 한 4가지 컨셉인데요. 첫 번째는 주요 부동산 뉴스를 한국과 미국에서 주간으로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의미 있는, 그리고 또 흥미로운 주제거리들을 모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루에도 무수한 매체들의 무수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좀 거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많은 내용 같지만 그 소재들이 좀 한정돼 있고, 그리고 팩트에 기반했는지 그렇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독자로서 판단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탬이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외의 뉴스인데요. 특히나 이제 미국과 관련이 많을 것 같은데 관심도가 높은 내용들 위주로, 예를 들면 이민 뉴스랄지, 최근에 트럼프 정부에서 골드카트 이슈들이 많이 있고 또 불법 이민자 추방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 중에서 좀 선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채널 미국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이라는 페이스북의 하나의 커뮤니티 그룹이기도 한데, 미국이든 한국이든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증들에 대해서 계속 제가 Q&A를 갖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좀 더 많은 분들이 공유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꽤 있는데, 그런 내용들 하나씩 풀어드릴 거고, 댓글에 그 질문들이 올라오면 그것을 테마로 한 영상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요, 주로 이제 저희 회사가 기반한 곳이 캘리포니아의 LA 지역이기 때문에 LA 지역에서 괜찮은 매물들, 특히나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멀티 유닛 많이 찾으시고, 그리고 최근 산불 화재로 인해서 불탄 지역들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프로젝트와 관련된 매물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그 첫 번째 픽한 기사는요, 4월 21일자 뉴욕포스트지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기사를 좀 분석해 보면 헤드라인이 대선 이후에 주택 판매가 급증한 사우스 플로리다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판비치의 고급 단독주택 매매가 전년 대비해서 무려 63.2%나 증가했다는 것과, 최고급 시장 상위 10%에 해당되는 시장은 분기 대비해서 무려 175%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별장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마라라고 리조트, 이곳의 인근에 트럼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끝으로 평균 주택 가격이 1395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0억 원 정도가 되죠. 그리고 럭셔리 부문은 2375달러에 거래된 것으로, 한국으로 치면 33억 원 정도 되겠죠. 이러한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것은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에 벌어진 일로서 취임 효과 영향을 받은 것. 이 요약된 내용만 보면 마치 대선 이후에 플로리다 지역의 고급 주택가의 거래가 많이 늘어서 부동산 경기 좋네 라고도 이해할 수가 있을 텐데요.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면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수치들은 트럼프 2기 대통령이 취임한 그런 영향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고급 자산가들끼리의 거래가 일시적으로 상승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같은 기사의 내용을 보면 웨스트 판비치나 포트 로더데일, 그리고 마이애미 비치 등 다른 지역에서는 거래량이 또 감소했고 재고량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플로리다 전체가 상승한 게 아니라 정치적 상징성과 초고가의 입지가 반짝 효과를 보였다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한 판단일 것 같습니다. 결국 부동산 경기가 살아났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사는요, 4월 19일자 리스테인 뉴스라는 미국 신문의 내용입니다. 미국의 남부, 서부 지역의 부동산 주택시장의 열기가 부족해졌다. 앞서 소개해드린 기사랑은 좀 배치되는 내용이죠. 오히려 이게 전체적인 미국 시장을 설명하는데 좀 더 현실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이제 크게 3가지 정도로 이 기사 내용을 좀 압축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선벨트 지역의 주요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디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금리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 임금 상승이 둔화가 되고 있다.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주택 구매력이 정체되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주택 판매 건수가 감소하고 있고 신규 착공도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방금 말씀드렸던 선벨트 지역은 미국의 남부 서부의 그 따뜻한 기후대에 속하는 그 지역을 지칭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주로 인구 증가나 경제 성장 그리고 부동산 수요 확대로 주목받고 있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텍사스의 달라스, 오스틴, 휴스턴, 샌안토니오 그리고 플로리다의 마이애미, 템파, 올랜도 그리고 애리조나의 피닉스, 투산 그런 지역들이 되겠죠. 조지아에는 애틀란타가 될 것이고요. 네바다는 라스베가스 그리고 리노라는 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남부 지역, 로스앤젤레스, 샌디에고, 리버사이드 정도가 되겠죠. 이런 지역들이 선벨트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이외에도 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 부동산 시장은 1960년대 이후에 최악의 공정주택 위기를 겪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이것에 대한 핵심 원인으로는 파킹 리스팅, 이제 주머니겠죠? 주머니에 담아두는 거예요. 공개하지 않고. 바로 이 파킹 리스팅이 부활했다는 것과 그다음에 MLS의 비공개 전략이 좀 더 확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불공정 거래를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부 부동산 중개회사와 플랫폼이 리스팅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선택적으로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부동산 용어 중에서 다양한 용어들이 있지만 그중에 레드라이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레드라이닝은 그 유래가 1930년대에서 70년대 미국에서는 흑인이나 히스패닉 이제 소수 인종이 되겠죠. 지금 좀 많이 나아졌지만 바로 이러한 인종들이 이제 거주하는 지역을 지도에 이제 붉은색 그래서 레드 라인이라고 하는데 붉은색으로 표시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모기지나 보험, 투자 등의 금융 서비스를 거부했습니다. 이게 이 관행시가 됐다가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법으로 금지되는 그런 사항들이 되었고 또 배제적 조닝이라고 해서 exclusionary zoning 이제 지역 정부가 앞장서서 저소득층이나 소수인종이 그 해당 지역에 살기 좀 어렵도록 만드는 규제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건축만 허가한다는 거나 이런 식으로 조닝 자체를 건축이 좀 어렵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차별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기사에서는 전미, 히스패닉 부동산 전문가협회가 이제 모든 부동산 매물은 모든 중개인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원칙 자체가 있는데 이 협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어필했다는 것이죠. 자율 규제만으로는 부족하고 주법이랄지 지방정부 차원의 법제화가 필요한데 진로우나 레드핀이나 EXP 리얼티 등 일부 기업은 클리어 코어포레이션 팔리시라고 해서 MLS 다중 리스팅 시스템이죠. MLS에 등록되지 않은 매물을 판매할 경우에는 반드시 1영업일 내에 해당 매물을 MLS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한 규정들을 지켜달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주택시장이 사실은 아직까지 바이오마켓인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 거래시장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간 지점에서의 거래량 자체는 좀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예 높거나 아예 낮거나 해서 거래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고 MLS에 매물이 올라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레드핀이나 진로우나 EXP나 리얼터닷컴에 바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가 되는 부분들이고 그 안에서 경쟁이 붙겠죠. 경쟁이라는 것은 이 리스팅 가격에서 최종 거래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가격이 협상을 통해서 또 내려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파켓 리스팅, 불법이지만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기사는 4월 21일자 연합뉴스 제목은 입주권도 토허제 대상, 기존 주택 6개월 내 매매 또는 임대해야 라는 제목입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졸속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줬죠. 주요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를 해제했다가 다시 한 달여 만에 오히려 더 확대해서 지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지난 2월 13일이었죠. 그 이후에 부동산 가격 상승 조짐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이를 이유로 해서 3월 19일 날 그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확대 지정했습니다. 지정 대상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 대략 2,200개 단지가 되고요. 약 40만 가구에 해당이 되는 수치입니다. 지정 기간은 이제 3월 24일부터
6개월과 9월 30일까지 이고, 그리고 3월 24일 체결한 신규 매매 주택 계약분부터 적용하고 9월이 끝나면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의 재개발 입주권도 토지거래 허가 적용 대상이 되고요. 신규 아파트 실거주 의무는 입주 전까지 유예가 가능합니다. 단 기존 주택은 6개월 내에 매각 또는 임대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결국 이 기사는 이전까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관련해서 서울시도 넓잖아요. 그 구에 따라서 이 기준들이 좀 틀렸는데 이번에 확대 적용하면서 서울의 전 지역에 대해서 국토부와 서울시가 하나의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커 보입니다. 이번 조치는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입주용 투자자까지 실거주 요건을 강화했다는 정부의 의지가 명확히 반영된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여지고요. 기존에는 이제 입주권 매수자들이 입주는 이제 몇 년 뒤니까 나중에 하겠다. 사실상 투자 목적 매입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이게 어려워졌다는 것이죠. 이것도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되면서 허가 없이는 거래 자체가 불가능하고 실거주 요건도 관할구청의 심사와 일정 기준 하에서만 유예가 허용이 됩니다. 기존 주택 보유자의 경우에 토지거래 허가 후에 6개월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에 기존 주택을 매도 또는 임대를 해야 돼요. 거기 살고 있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예전에 구청마다 기준이 달랐지만 이제는 이제 모두 6개월로 되었다는 것도 중요한 변화인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는 이제 단기 갭 투자 수요나 그리고 입주권 투자를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요. 실제로는 이제 실거주 중심의 수요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살지 않았던, 그래서 이제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해서 토지거래가 안 됐냐? 또 그건 아닙니다. 비공식적으로 대리행위를 통해서 만약에 정말 돈 되는 지역이라면 거래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 기사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입주권 매수도 이제는 허가가 필수라는 거. 해당 부동산의 등기 잔금 전에 구청 실거주 계획 심사 통과가 관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입주권 매수도 이제는 허가가 필수라는 거. 그리고 입주 전까지 무한정 대기는 이제 불가하다는 것. 이런 내용들 감안하시고 해당하시는 분들은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기사는 연합뉴스죠. 4월 16일자고요. 리츠가 부동산 개발 사업까지 프로젝트 리츠법이 이제 국회 소위를 통과했다는 내용입니다. 크게 한 3가지 정도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리츠가 투자뿐만 아니라 개발, 임대까지 직접 수행이 가능해졌다는 것과 프로젝트 리츠 도입을 위한 부동산 투자회사법의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했고요. 물론 이후에 전체 회의랄지 국회에서 최종 통과가 돼야 되겠지만 의미 있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PF, 프로젝트 파이낸싱보다 자기자본 비율이 높고 리스크가 낮아서 규제 완화로 민간 개발 활성화가 기대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리츠가 단순히 빌딩에 투자하고 배당받는 그런 구조를 넘어서 직접 개발 사업까지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것이죠. 리츠 많이들 아시지만 또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리츠라는 것은 Real Estate Investment Trust의 약자죠. 기본적인 구조는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이제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배당하는 직접 투자가 아닌 부동산 간접 투자 회사입니다. 즉 부동산에 투자하는 투자 전문 회사 또는 이제 신탁 회사를 말하고 있는데요. 주요한 수익 구조는 부동산 임대 수익과 매각의 차익이었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들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방식이죠. 회사 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리츠까지 왔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PF가 너무 부실해지니까 이제 정부가 지금 부동산 PF 시장의 부실 문제가 너무 심각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자본 비율이 이것보다는 높죠. 바로 리츠가 더 안전한 대체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PFV가 보통 이제 2에서 5% 수준인데 반해서 개발형 리츠는 평균 38% 이상입니다. 거의 한 40% 육박하는데요. 자기 자본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부실에 대한 가능성은 좀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겠죠. 참고로 이제 일반 리츠는 30%가 조금 넘는 수준인데요. PFV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비클이라고 해서 이번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법 그 개정안의 핵심은 바로 프로젝트 리츠라는 구조에 특별한 유연성을 부여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인 지분 소유 한도가 이제 50%인데 이 제한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고요. 공시 의무도 대폭 간소화했습니다. 즉 속도와 효율을 좀 더 높여서 실질적인 개발 주체가 될 수 있게 그렇게 만든 건데요. 정부가 PF 통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리고 부동산 개발 사업 관리법을 개정하고 조정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서 앞으로의 그 PF 시장을 통합적이고 사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그런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기존의 PF의 어떤 부실들이 총체적으로 문제점을 발생시켜서 나타나는 그런 후속 조치들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법은 단기적으로 PF 대체 수단으로서 활용이 될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볼 때 이제 한국형 개발, 니츠 산업 기반을 키우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니츠라는 특성상 공공성과 민간 자본 사이의 균형 그리고 투명한 사후관리 체계 확보가 관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기사는 2024년 12월 기사입니다. 시점으로 보면 그렇게 오래된 기사는 아니고 또 여전히 유효한 내용이기 때문에 가지고 왔습니다. 시사경제신문의 12월 23일자 기사이고요. 2025년 전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22% 감소하고 이것은 2021년 이래 가장 적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면 2025년 전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22% 감소했다는 것이고 어느 정도 수치냐면 총 23만 7천 세대입니다. 서울은 증가하고 있지만 반면에 이제 수도권과 지방 전체적으로 보면 27%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은 17%가 감소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부터 신축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후치담보대출이 제한된다는 것이고 결국은 잔금 리스크가 확대된다는 의미가 크고요. 이번 기사는 입주 물량을 통해 실물 주택 공급의 흐름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가 될 것 같습니다. 2025년 아파트 입주는 전국적으로 22% 감소하고 2021년 이후에 가장 적은 수준이 될 것인데요. 서울은 대규모 정비 사업 완료로 단기적으로는 물량이 오히려 높지만 수도권 전체적으로 보면요. 경기가 가장 낮습니다. 마이너스 42%. 그리고 인천이 마이너스 28%. 거의 급감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공급 절벽 현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도 전체적으로는 줄지만 경남 충청권에서는 일부 지역에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어서 지역별 편차가 좀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지방에서는 경남 김해시 신문동에 있는 김해유라, 더스카이시티, 제니스 앤 프라우 단지가 있습니다. 두산이랑 코오롱이 참여했죠. 전체가 3,764세대입니다. 그리고 충북의 혁신도시 등 14,810세대가 예정되어 있고요. 충남 아산 등의 12,710세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 더 주목할 부분은 바로 하반기부터 시행될 후치담보대출 규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후치담보대출 규제라는 것은 등기 이전 상태의 주택이죠. 미등기된 신축 아파트일 텐데요. 이것을 담보로 설정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입주 예정자가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 먼저 대출을 신청하고 이제 받은 후에 등기 이후에 담보를 취득하는 그런 대출 방식입니다. 전형적인 방식이죠. 결국 이제 등기가 끝나기 전에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르는 그런 전형적인 방식들이 차단이 됐다는 의미이고요. 미등기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잔금 조달에 이제 어려움이 더 커지게 된 것입니다. 실제 수요가 주춤한 상황에서 입주 물량까지 줄어든다면 시기적으로 두 가지 영향을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단기적으로는 전세 공급이 감소가 되겠죠. 이러한 영향 때문에 전세값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보면 신규 분양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죠. 입주 물량 감소는 단지 공급의 문제를 넘어서 수요, 금융, 거시정책이 모두 이제 얽힌 복합적인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특히 방금 말씀드렸던 후치담보대출 제한은 2025년 하반기 입주자들에게는 실질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부동산 이외 뉴스 중에서 제가 픽한 기사는 바로 트럼프의 이민정책 중에 하나겠죠. 골드카드에 대한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미국 베런스라는 신문에 4월 18일자 보도된 내용입니다. 골드카드 비자 판매 임박 세금 문제는 아직 불확실 제야의 기사인데요. 내용은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보면 트럼프 행정부 500만 달러 납부 시 영주권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한 달 내에 골드카드 비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고요. 세법상의 면세 혜택 포함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그 제도에 대한 수정 없이는 단순히 영주권 취득자와 동일시한다는 것이고
투자 이민의 종류 중에서 기존의 이제 EB5를 대체할 수도 있지만 세제 소득 과세가 적용되면 이 골드카드에 대한 매력도 반감될 우려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인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난 2월부터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골드카드에 대한 얘기고 500만 달러가 가격입니다. 한 달 내에 이제 미국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골드카드 비자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는 것인데, 세부적인 추진은 조금씩 늦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의 EB5가 이제 80만 달러 최소 투자 금액이죠. 120만 달러까지 받았는데, 거의 한 10년 전에는 이 금액이 50만 달러였던 적도 있습니다. 기존의 EB5가 투자를 통한 고용 창출을 유도했다라면 이 골드카드는 500만 달러를 일시불로 납부를 한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기존의 EB5 같은 경우는 보통 2년에서 3년 그 이상도 걸렸었는데, 이것은 아예 그런 기간 없이 빠르게 영주권을 부여한다는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트럼프 카드라고도 부르고 있는데, 문제는 세금인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 영주권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서 미국의 세금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이 카드 소지자는 결국 일반 영주권자 똑같이 전 세계 소득에 대해서 과세 대상이 됩니다. 사실은 전 세계 이민을 가는 목적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일부 고소득자들은 조세 회피로서 또는 새로운 기회로서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면세 혜택도 굉장히 중요한 혜택이 될 수가 있겠는데, 이것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실제로 골드카드에 투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민 전문 변호사들도 이 제도가 이제 고액 자산가 유치를 꺼리게 만들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고 이 기사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골드카드는 제도 자체보다는 세제, 신분 리스크를 정확히 파악하고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런 고위험, 고가치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이 골드카드의 투자 대상은 개인적으로는 골드카드에 대한 수요는 적어도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골드카드의 가격 자체가 지금 70억이 넘는 금액이고, 한국에서 상위 1% 이내에 들어야지만 또 여기에 해당될 것인데, 또 그 금액이 찾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게 한국인들에게는 해당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오히려 한국보다는 다른 국가 부호들에게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EB5와 골드카드를 비교한 표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최소 투자 금액은 EB5의 경우에는 이제 80만 불, 개발 프로젝트 중심이 될 것이고요. 골드카드의 경우에는 500만 불, 미국 재무부에 직접 납부하는 그런 차이를 보입니다. EB5의 처리 기간은 대략 수개월에서 수년, 케이스별로 좀 상이하긴 한데 보통 한 2년 내외로 알려져 있고요. 골드카드의 경우에는 이제 1개월에 이제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1개월 내에서 미국의 얘기는 좀 더 엄격하게 그 기준들을 본다는 것이죠. 단순히 그 500만 불만 납부됐다고 하는 건 아니라 신원조회를 확실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EB5나 골드카드에 대한 세금 혜택 여전히 없습니다. 영주권자는 기본적으로 전 세계 소득 대상이 있고요. 여전히 골드카드도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나 근거 법률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영주권자와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법적 근거에 있어서는 EB5의 경우에는 이제 이민법에 근거한 정식 프로그램이고요. 반면에 골드카드의 경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비자 카테고리 내에 신규 형식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신설을 우회할 것인지, 보통 이제 법률이 있으면 시행 규칙이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회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 목적으로서는 EB5의 경우는 투자 이민으로서 고용 창출과 지역 개발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골드카드의 경우에는 명확하게 국제 상환 목적, 즉 재정 수입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EB5의 경우에는 투자 중심이고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승인이 필요하다는 부분이고, 골드카드의 경우에는 500만 불을 납부한다는 것과 그리고 간단히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한국 부모가 미국 영주권자 자녀에게 상속 증여 시 절차와 세금에 대한 내용들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올렸던 영상 중에 한국 부모가 미국의 시민권자 자녀에게 상속 증여 시 그리고 송금 시 어떻게 해야 되는 그 절차나 요령들을 알려드렸었는데, 댓글에 달렸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아니라 미국 영주권자 자녀에게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는 이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문의를 해 주셨는데요. 미국의 세법과 한국의 세법을 다
감안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세법과 미국 세법상 어떤 부분들을 유념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국 세법상 1년에 183일 이상 거주를 했다라면 거주자로 분류가 될 수가 있는데, 바로 이 거주자 여부에 대한 확인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미국 영주권자라도 한국의 국세청 기준으로 거주자로 간주가 되면 전 세계 자산에 대해서 한국의 증여세가 과세가 됩니다. 반대로 자녀가 한국의 비거주자로 분류가 되면 한국 소재 자산에 대해서만 과세가 된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이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 시민권자보다 한국의 비거주자로 판정을 받기가 좀 까다로운 편이고요. 한국의 체류 기록이랄지 가족, 경제활동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미국 세법상 보고 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영주권자든 시민권자든 외국인으로부터 연간 10만 불을 초과해서 증여를 받게 되면 IRS에 3520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 의무가 있죠. 이 보고는 세금 납부는 아니지만 보고 누락 시 최대 증여 금액의 15%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한국인 부모가 미국 영주권자 자녀에게 상속되는 증여를 할 경우에 자녀가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면 전 세계 자산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가 됩니다. 미국에서는 영주권자 역시 미국 시민으로 간주가 돼서 10만 불 초과 수령 시 반드시 IRS에 보고해야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한국인 부모가 외국 영주권자 자녀에게 증여나 상속을 할 때 증여가 좀 더 해당이 될 수 있는데요. 한국 세법과 미국 세법 모두를 동시에 확인을 하셔서 증여 방법이랄지 송금 방식까지 사전에 관련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신다면 관련해서 이중과세나 과태료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LA 지역 부동산 매물 소개 순서입니다. 알타디나 재건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미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2025년 1월에 캘리포니아 LA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역대 최대치라고 하니까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불탄 지역이 말리부 해변가도 있었고 알타디나 지역도 있었는데, 알타디나 지역도 거의 한 만여 채가 불탔기 때문에 굉장히 큰 피해를 본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본 프로젝트는 해당 부지에 신규 주택을 건설하고 지역 회복과 부동산 수익을 좀 함께 추구하는 재건축 투자 프로젝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투자 기간은 약 1년입니다. 초기 부지 매입부터 건축, 분양, 그리고 정산까지 에스크로 포함해서 약 한 13개월 내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금은 10만 불부터 50만 불까지 다양성을 열어두었습니다. 10만 불 이상 투자 시에는 부동산 담보권, 린이죠. 린을 설정할 수도 있어서 좀 더 투자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고자 저희가 설계를 해봤고요. 투자자분들은 투자 형태를 다양하게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것도 매력인 것 같습니다. 투자자분들이 직접 해당 프로젝트를 운영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 회사에 위탁해서 공동 투자자로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위탁할 경우에는 투자자가 기본적으로 70%의 수익을 가져가시고 저희 회사가 30% 또는 투자자가 60%, 저희 회사가 40%의 수익 분배 구조를 가져갈 수가 있는데, 그 둘의 차이는 중개 수수료가 포함이 되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모든 계약의 형태는 합작 투자 계약서, 조인트 벤처 어그리먼트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계약서의 기본 언어는 영어이고요. 그리고 참고하실 수 있게 한글 참고본이 제공이 됩니다. 현재 투자가 가능한 매물은 총 5개입니다. 알타디나 지역의 리스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에 산불이 났고요. 진화가 되면서 기존의 오염물질들을 제거하는 작업기간이 있었고, 실제적으로 토지만 남았죠. 그 토지들에 대한 리스팅이 2월 10일부터 올라왔습니다. 미국 시간 4월 23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토지만 대략 130개 정도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한 60%에 해당되는 토지가 거래가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리스팅 기간 보통 2개월 정도, 그리고 에스크로 기간 한 달 정도라면 리스팅이 올라가고서도
보통 한 3개월 정도가 돼야지 완전히 기록상으로 판매가 되는데, 이 알타디나 물건의 경우에는 대략 한 달 정도, 한 달도 채 안 걸립니다. 물건이 리스팅되고, 그리고 이제 오퍼가 들어오고, 억셉트가 되고, 에스크로가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이 평균적으로 한 20일에서 25일 정도밖에 안 걸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빨리 물건들이 소진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4월 23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남아있는 물건들이 한 40% 정도 됩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투자 가치를 좀 따져보면서 대략 순수 마진, 수익률이 20% 이상인 것들, 남아있는 매물 중에서 현재 투자 가치가 높은 매물 5개를 선정했습니다. 투자 금액이랄지 대지 면적이랄지 공사 비용에 따라서 투자 수익률이 좀 달라지긴 하지만 최소 20% 이상 투자 수익률이 예상되는 그런 물건들만 추려봤습니다. 특히 두 번째 매물 같은 경우는 예상 투자 수익률이 30%가 넘는 상황이고요. 화면에 하나씩 세부 모습들을 띄워보겠습니다. 투자 절차는 간단합니다. 계약은 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지고요. 공사 진행 중에는 매월 말 공사 상황을 이메일로 보고해 드립니다. 공정보고가 되겠죠. 공사 완료가 되고 리스팅과 판매가 이루어지며 투자 수익은 정산 후에 지정 계좌로 송금하게 됩니다. 이 알타디나 프로젝트는 단순한 개발이 아니고 지역 회복과 수익을 함께 추구하는 하이브리드형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물건들이 빨리빨리 소진되고 있습니다. 알타디나 지역에서 불탄 건물 수가 9,400채가 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130개 나왔습니다. 물론 기존의 주인들 중에서는 그대로 다시 이제 보험금을 받고 새로운 마음으로 재건축을 하려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번에 워낙 산불 화재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털고 나가려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일부의 매물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 추세를 보면 몇 가지 좀 특징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튼 캐년 가까이에 있는 것과 덜 가까이 있는 것들의 구매 선호도가 많이 다르고요. 그리고 리스팅 가격에서 최종 거래 가격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렌드를 정확히 판단해서 저희가 투자 시에 적정한 구매가, 퍼처스 프라이스에 대한 적절한 예상치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를 믿고 맡겨주십시오 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막연한 희망과 예상이 아니라 정확한 수치에 근거한 어떤 투자의 공정을 위한 계약서를 통해서 여러분들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방법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